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딱 여기 막상 오니까 목이 깨끗이 나왔어요. 강연을 잘 해보라는 하늘에 계신 것 같습니다. 앞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재능도 공부로 평가받아야 하나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정말 유명한 프로입니다. 게다가 특히 오늘 강의 주제가 뭐죠? 창의공학입니다. 제가 한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이제 나이 겨우 20살 1학년 공대생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알아봐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여기 한재건 박사님도 계시고 오히려 여기 앞에 계신 청중분들께서 저보다 더 전문가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제가 이런 창의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그중 가장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11월, 12월 지금 무슨 기간이죠? 네, 시험 기간 대학 원서 발표 기간입니다. 이 시기만 되면은 학생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많은 전화가 오갑니다.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죠. 여보세요? 영숙이구나. 오랜만이야. 웬일이야? 이렇게 전화를 받죠. 그랬더니 친구가 말합니다. 진짜 내가 속상해 죽겠어 진짜. 지금 글쎄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대 떨어져가지고 지금 고려대 가게 생겼어. 진짜 내가 속상해 진짜. 내가 지금 뒷바라지 한 걸만데 진짜 속상해.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죠? 저 속으로는 그래 가시나 그래 부럽다 부러워 그렇게 생각을 해도 겉으로는 잘 들어주고 진짜 내가 더 속상하다 내가 더 속상해 안타깝다 정말 이렇게 잘 호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15분이지만 제 강의를 친구나 주변 사람이 힘든 일을 말한다 생각해 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숫자가 보이시나요? 6.7. 네, 6 그리고 7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 고등학교 저학년 시절 저의 내신 등급과 저의 모의고사 성적 등급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7등급은 대한민국 학생 23%에 들어갑니다. 즉 대한민국 학생이 10명이라고 하면 그중 뒤에서 2등이나 3등 안에 들어갈 정도로 공부를 정말 못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문계 학생이 공부를 못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인문계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일을 못하는 것이라고 분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발명가 에디슨을 아십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발명가 에디슨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수업하는 도중 에디슨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학교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럼 에디슨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닭장에서 알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본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좀 이 아이는 좀 많이 뒤떨어지거나 많이 뒤처지는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어른들 사이에서만 눈치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은근히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말이죠. 학교에서 조별 수업 시간 때면 저는 항상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제 공부를 못하는 제가 조를 짜기는 쉽지 않았고 조를 짜더라도 같은 조 친구들에게 많이 눈치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수업 시간은 친구들의 눈치를 보느라
수업이 끝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럼 이번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숫자가 또 보이시나요? 바로 50입니다. 제가 국내외에서 받았던 크고 작은 상장들의 개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저의 중학교 시절 또한 반 친구들 40명 중에서 20등을 거의 넘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하는 멀었고 그리고 정말 평범하고 일반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중학교 3학년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는 무엇을 하죠? 고등학교 원서를 쓰죠. 보통 중학생이 자신의 거창한 인생 계획을 세우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고등학교에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꿈도 목표도 따로 없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에 말이죠. 그 후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하루하루는 정말 평범하고 지루했었습니다. 정말 다른 평범한 친구들과 다름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주시는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저는 공부를 너무 싫어해서 야간 자율학습을 매일같이 도망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야간 자율학습을 도망가던 중 한 선생님께 붙잡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씨 어떡하냐, 진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 따라 교무실에 따라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야마 누가 야간 자율학습을 티래? 이렇게 혼을 내시며 저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벌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깜지나 청소를 할 줄 알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자신이 발명한 발명품을 한번 평가해보라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선생님을 뚫어져라 쳐다만 보았죠. 그랬더니 선생님께서는 웃으시며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며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야자 시간만 되면 PC방이나 노래방이 아닌 선생님의 교무실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부터 저는 새로운 것을 항상 배우고 싶어 다양한 세미나나 박람회에 다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는 박람회를 알아보던 중 독일의 한 유명한 석박분께서 우리나라에 직접 오셔서 강연을 한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참가 신청을 하였죠. 하지만 공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 하필이면 강의 날짜가 평일인 까닭에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유명한 석박분의 강의를 직접 제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저는 하루하루 그날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강연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찾아가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이런 행사가 있답니다. 저는 꼭 가서 듣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발 보내주십시오. 제발요. 하지만 선생님의 대답은 학교 수업도 제대로 못 따라간 네가 그 강의를 들으러 간다 해서 이해는 할 수 있겠어? 그 시간에 차라리 수학 교과서는 한 번 더 읽어봐 라고 하시며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그때는 그 강의를 꼭 듣고 싶다는 생각에 선생님을 설득해 그 강의에 갈 수는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 강의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매우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들어오던 중 선생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고서 생각을 했습니다. 수학과학을 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란 말이야? 이건 분명 수학과학과 그다지 상관이 없는데 말이야.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만 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몇 달 후 저는 오랜 기간 준비했던 작품을 가지고 중국 국제발명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운이 정말 좋았는지 저는 대한민국 학생 최초로 은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앞에 사람만 보이기만 하면 자랑을 했죠.
제가 은메달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은메달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주변 어른분들의 반응은 제 기쁨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너가 그거 받는다고 해서 대학을 좋은 데 갈 수 있는 거니? 차라리 공부는 하는 게 어때? 이런 말들은 오히려 제가 이 상을 받아온 것이 죄가 된 듯한 기분을 들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 후 우울함에 되게 빠졌습니다. 손에 정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진짜 가만히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그러고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리고 시험을 쳤습니다. 어땠을까요? 역시나 옛말 어른들 중에서는 틀린 게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저는 몸은 몸대로 상하고 성적은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도 그렇게 중학교 때도 공부를 한 번도 거의 해본 적도 없지. 고등학교 때 야자도 거의 매일 튀었지. 이게 성적이 오른다면, 한 달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다면 제가 저기 연구소에 스카우트에 가서 있지 왜 여기 있겠습니까? 저는 그 후 더 우울함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어머님께서는 제가 안타까워 보이셨는지 프린터를 한 장 해다 주셨습니다. 그 포스터는, 프린터에다 주신 거는 한 장의 포스터였습니다. 그 포스터는 바로 청소년 알바지킴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열심히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 임금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어주고 상담을 해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그 중에 제 의지를 바꿔준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정말 드라마에서만 봤던 것처럼 어머니는 병으로,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낮에는 편의점, 저녁엔 주유소, 주말에는 세차장, 정말 힘들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힘든 일들을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저희 둘 사이는 정말 빠르게, 정말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희 힘든 일들을 그 친구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고민들은 정말 행복한 고민으로만 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복이 되었었구나. 를 말이죠. 그 후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열심히 하였죠. 그 결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저를 알아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그때 이런 활동들이 아닌 그냥 교과서적인 공부만 했다면 이 자리에도 없었을 뿐더러 이런 연예인들이나 찾는 줄 알았던 마이크도 쓰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죠. 너 커서 뭐가 될래? 너의 꿈은 뭐니? 몇몇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저는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어른들의 눈빛은 바뀝니다. 안타깝게 말이죠. 그리고 속으로는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꿈은 초등학교 때나 꾸는 거야. 꿈을 좀 현실적으로 바꿔보렴. 많은 친구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주변의 눈치를 보며 주변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클레버 올리버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오직 나만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것입니다.
자신의 분명한 꿈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은 자신의 꿈을 위해 밀고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부모님, 선생님, 어른분들, 저희 학생들이 분명한 자신의 꿈이 있다면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저희가 꿈에 도전하다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분명한 꿈이 있다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 박헌이었습니다.